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강의에서는 노년을 가장 행복하게 보내는 10가지 방법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는 늘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이 들면 자연스럽게 지혜가 생기고 마음도 편안해지겠지. 그런데 막상 60세, 70세가 지나면 예상과는 조금 다른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몸은 예전 같지 않고 관계는 하나둘 줄어들고 일상의 활력도 떨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순간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행복이 예전처럼 그냥 오지 않는다. 맞습니다. 노년의 행복은 자동으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만들어가는 기술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런 사실도 분명합니다. 바로 행복은 나이가 들수록 깊어진다는 점입니다. 젊을 때는 바쁘고 치열해서 보이지 않던 것들이 60세 이후에는 비로소 느껴지고 감사하고 충분해집니다. 따뜻한 차 한 잔이 주는 행복, 편안한 사랑과 나누는 짧은 대화, 아침 햇살이 주는 여유. 이런 것들은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크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단순히 나이 들어 잘 사는 법이 아닙니다. 이제부터의 시간을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지 실제로 효과 있는 10가지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내용은 모두 어렵지 않고 비용도 거의 들지 않고 하루에 단 5분만 투자해도 실천 가능한 것들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까지 살아온 내 방식이 전부가 아니다. 앞으로도 충분히 더 행복해질 수 있다. 이 2가지 메시지를 꼭 담아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노년은 아직 긴 시간입니다. 앞으로 남은 20년, 30년을 더 편안하게, 더 건강하게, 더 풍요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행복한 노년을 만드는 10가지 방법 하나씩 차근차근 시작해 보겠습니다. 방법 1. 감정 가벼움을 유지한다. 노년의 행복을 가장 크게 결정하는 요소 중 하나는 감정의 무게입니다. 몸보다 더 먼저 그리고 더 깊게 늙는 것이 바로 감정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섭섭함, 서운함, 미안함, 오해, 상처 이런 감정들을 계속 경험합니다. 젊을 때는 금방 잊고 넘어갈 수 있었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런 감정이 오래 남아 마음을 무겁게 만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노년의 첫 번째 기술이 바로 감정을 가볍게 만드는 습관입니다. 왜 감정이 가벼워야 할까? 감정이 무거우면 삶 전체가 피곤해집니다. 생각은 많아지고 표정은 굳어지고 작은 일에도 상처받습니다. 반대로 감정을 가볍게 유지하는 분들은 표정이 편안하고 관계가 좋아지고 일상의 행복도가 크게 올라갑니다. 실제로 심리학 연구에서도 감정 부담을 줄이면 우울감이 감소하고 마음의 회복 탄력성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감정을 가볍게 만들 수 있을까? 1. 섭섭함을 오래 가지고 있지 않는다. 섭섭함은 하루만 지나도 2배가 되고 일주일이 지나면 이유도 흐려집니다. 그래서 24시간 원칙을 추천드립니다. 섭섭함이 생기면 24시간 안에 정리하거나 털어내기. 말로 표현해도 좋고 산책하면서 혼자 정리해도 좋고 그냥 이건 그냥 넘어가도 되는 일이라고 스스로 인정해도 됩니다. 2. 오해는 빨리 풀기. 오해는 오래 두면 상처로 바뀝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자존심 때문에 먼저 말하기가 어려워지죠. 하지만 행복한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중요한 관계라면 내가 먼저 움직인다. 문자 한 줄이면 충분합니다. 그날은 내가 조금 예민했던 것 같아요. 괜찮으시죠? 이 한 줄이 관계의 무게를 확 줄여줍니다. 3. 감정을 기록하면 가벼워진다. 하루에 한 문장이라도 좋습니다. 오늘 기분이 왜 이랬는지 짧게 적어보면 감정이 정리되고 일상의 작은 스트레스들이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오늘은 이유 없이 마음이 무거웠다. 산책하니 조금 나아졌다. 약속이 취소돼 서운했지만 오히려 쉬는 시간이 되어 좋았다. 이렇게 간단하게 적는 것만으로도 감정이 흐릅니다. 4. 나를 너무 심각하게 보지 않는 태도. 행복한 분들의 공통점은 유머 감각입니다. 스스로를 가볍게 바라보는 여유, 실수도 웃어넘길 수 있는 태도, 이런 것들이 행복을 크게 키웁니다. 가끔은 이렇게 말해보세요.
뭐, 그럴 수도 있지. 이 한마디면 마음이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감정이 가벼워지면 일어나는 변화. 얼굴이 밝아집니다. 관계가 편안해집니다. 혼자 있을 때도 마음이 안정됩니다.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감정의 가벼움은 지금 나이에서 가장 만들기 쉬운 행복의 기술이라는 점입니다.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마음을 가볍게 하고 여러분의 노년을 훨씬 더 행복하게 만들어 드릴 것입니다. 방법 2. 집착을 비워내고 여유를 키운다. 노년의 행복을 무너뜨리는 가장 큰 장애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집착입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경험이 쌓이고 그 경험 때문에 내 방식이 강해집니다. 그러다 보니 생각은 굳어지고 인정은 어려워지고 마음은 자꾸 좁아집니다. 그런데 행복한 분들은 공통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놓을 수 있을 때 행복이 들어온다. 집착은 왜 생길까?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점점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줄어든다는 불안을 느낍니다. 건강, 일, 자녀, 인간관계. 젊을 때처럼 마음대로 되지 않다 보니 오히려 더 집착이 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거의 선택에 대한 집착, 내 방식이 정답이라는 생각, 자녀의 삶을 간섭하고 싶은 마음, 나이 드는 몸에 대한 불안, 지나친 자존심. 이런 집착들은 결국 내가 나를 힘들게 만드는 무거운 짐이 됩니다. 행복한 노년은 놓는 기술을 가져야 한다. 행복한 분들의 공통점은 필요 없는 것을 버리고 중요한 것만 붙잡는 능력입니다. 다시 말해, 집착을 비워내면 여유가 생기고 여유가 생기면 행복이 들어옵니다. 집착을 비우는 4가지 실천 방법. 1. 과거를 붙잡지 않는 연습. 그때 그 선택이 잘못된 건 아닐까? 그때 더 열심히 살 걸. 하지만 과거는 바꿀 수도 없고 다시 돌아오지도 않습니다. 과거의 그림자를 붙잡을수록 현재의 빛을 잃어버립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때의 나는 최선을 다했다. 이 한마디가 마음을 편하게 해주고 과거와 화해하는 첫걸음이 됩니다. 2. 자녀 문제는 70%까지만 책임지기. 자녀가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간섭이 지나치면 관계가 불편해지고 서운함만 쌓입니다. 행복한 부모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조언은 하되 선택은 아이 몫이다. 70%까지만 이야기하고 30%는 내려놓기. 이 원칙만 지켜도 부모-자녀 관계는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3. 자존심을 내려놓으면 인간관계가 편해진다. 나이가 들수록 내 체면이 더 중요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체면 때문에 마음을 닫아버리면 관계는 점점 멀어집니다. 먼저 전화하는 것, 먼저 사과하는 것, 먼저 웃는 것. 결코 지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관계에서 지혜로운 사람이 하는 행동입니다. 4. 걱정의 범위를 줄이기. 걱정은 집착의 또 다른 얼굴입니다. 나중에 병 걸리면 어쩌지? 혹시 돈이 부족해지면? 혼자 살게 되면 어쩌지? 이런 걱정은 10가지 중 9가지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걱정을 줄이면 에너지가 생기고 에너지가 생기면 여유가 생깁니다. 간단한 연습? 잠들기 전에 스스로에게 질문하세요. 오늘 내가 걱정한 것 중 꼭 필요한 걱정은 몇 개였을까? 대부분 필요 없는 걱정이 더 많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집착을 내려놓으면 생기는 변화. 마음이 느긋해집니다. 작은 일에 덜 민감해집니다. 관계가 부드러워집니다. 건강에 좋은 영향을 줍니다. 하루하루가 편안해집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집착을 비우는 것은 성격 문제가 아니라 마음 사용법의 훈련이라는 점입니다. 오늘부터 조금씩만 연습해도 변화가 생깁니다. 방법 3. 하루 루틴으로 안정감을 만든다. 행복한 노년을 이야기할 때 절대 빠지지 않는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루틴. 일상의 규칙입니다. 젊을 때는 일정이 많아서 자연스럽게 생활 리듬이 만들어지지만 은퇴 이후에는 스스로 일정을 만들지 않으면 일상이 금방 흐트러집니다. 하루의 구조가 흔들리면 건강, 감정, 관계까지 모두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반대로 하루 루틴이 있는 사람들의 노년은 안정적이고 활력이 넘칩니다.
심리학에서도 루틴은 마음의 균형을 잡아주는 가장 강력한 도구라고 말합니다. 왜 루틴이 행복을 만든가? 루틴은 삶의 예측 가능성을 만들어줍니다. 예측 가능성은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스트레스를 줄여줍니다. 내 하루가 어떻게 흘러갈지 알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감은 크게 올라갑니다. 또한 루틴은 건강관리, 우울감 감소, 기억력 유지, 규칙적인 생활 리듬, 이 모든 것을 동시에 도와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루틴을 만들까? 복잡하게 만들 필요 없습니다. 노년 루틴은 단순하고 지속 가능한 것이면 충분합니다. 1. 아침 루틴. 하루의 중심 세우기. 아침은 기분의 방향을 정하는 시간입니다. 추천드리는 최소 루틴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1. 물 한 잔 마시기. 밤새 건조해진 몸과 뇌를 깨웁니다. 2. 5분 스트레칭 또는 가벼운 몸풀기. 근육과 관절을 깨워 넘어짐 위험을 줄입니다. 3. 햇빛 5분 보기. 기분을 안정시키는 세로토닌이 분비되어 하루가 밝아집니다. 이 세 가지만으로도 오늘 하루가 잘 시작됐다는 느낌을 크게 줍니다. 2. 점심 루틴. 활력 유지하기. 점심 이후는 피로가 가장 밀려오는 시간입니다. 이때 작은 루틴이 하루 전체의 컨디션을 바꿉니다. 20분 산책. 빠르게 걸을 필요 없습니다. 천천히라도 꾸준히 걷는 것이 핵심입니다. 오래 사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모두 걷는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규칙적 식사. 점심을 걸으면 오후 기운이 떨어지고 저녁 과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짧은 휴식 10분. 잠깐 눈을 감고 호흡하는 것만으로도 피로가 줄어듭니다. 3. 저녁 루틴. 마음 정리 시간. 저녁은 감정을 가볍게 만드는 시간입니다. 휴대폰 사용 시간을 줄이기. 특히 밤에는 불안한 감정을 키우는 정보가 많습니다. 저녁 1시간 전 스마트폰 휴식만 해도 수면의 질이 달라집니다. 가벼운 정리. 테이블, 싱크대, 거실. 정리는 마음을 안정시키고 다음 날을 가볍게 만듭니다. 감사 1문장 쓰기. 오늘 좋았던 일 한 가지만 적어도 마음 상태가 달라집니다. 예. 따뜻한 날씨 덕분에 산책을 잘했다. 오랜만에 지인과 통화해 기분이 좋았다. 이런 작은 기록이 삶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루틴은 잘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루틴을 완벽하게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속성입니다. 일주일에 3에서 4번만 지켜도 충분합니다. 행복한 분들은 루틴을 의무로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루틴은 나를 지키는 안전장치다. 이런 마음가짐이 루틴을 오래 지속할 수 있게 해줍니다. 루틴이 만들어주는 변화. 하루가 안정적입니다.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건강이 개선됩니다. 무기력감이 줄어듭니다. 삶의 기쁨이 커집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반복은 지루함이 아니라 안정이다. 이 문장을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여러분의 노년을 안정시키는 가장 확실한 시작은 바로 작은 하루 루틴 만들기입니다. 방법 4. 1일 30분 몸을 움직이는 습관. 노년의 행복을 결정하는 가장 강력한 요소는 단연 건강입니다. 그리고 건강을 지키는 데 필요한 것은 거창한 운동이 아니라 매일 조금씩 움직이는 생활 습관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강조합니다. 나이 들어 오래 사는 사람과 행복하게 사는 사람의 공통점은 걷기다. 과장을 조금 보태면 걷는 시간만 늘려도 노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왜 30분이 중요할까? 30분은 누구나 실천할 수 있으면서도 몸의 변화를 실제로 만들어주는 최소한의 시간입니다. 하루 30분 걷는 것만으로도 혈압이 안정되고 무릎 관절이 부드러워지고 우울감이 줄고 수면의 질이 좋아지고 기억력 개선에도 도움을 줍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몸은 멈추면 퇴화하고 움직이면 회복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 움직이는 습관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들까? 1. 빠르게 걸을 필요 없다. 꾸준함이 핵심이다. 많은 분들이 운동을 시작할 때 빨리 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노년에는 속도보다 리듬과 지속성이 더 중요합니다. 천천히 걷기, 중간에 잠시 쉬기, 길이 짧아도 꾸준히 걷기. 이렇게 내 몸의 속도에 맞게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2. 앉았다 일어나기 20회. 집에서도 가능한 최고의 운동. 근력이 떨어지면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이 다리 힘입니다. 그래서 오래 살고 병원비 적게 들고 노후 삶이 편해지려면 반드시 다리 힘을 지켜야 합니다. 의자에서 천천히 앉았다 일어나고 이 동작을 하루 20회만 해도 허벅지, 엉덩이, 무릎의 근력이 크게 좋아지고 낙상 위험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3. 균형 운동 20초. 넘어짐 예방의 핵심. 나이가 들수록 가장 위험한 것이 낙상입니다. 넘어지면 그 후유증이 오래가고 삶의 질이 크게 떨어지죠. 그래서 하루 20초만 투자해도 좋습니다. 한쪽 발 들고 10초 서 있기. 반대쪽 발 10초. 벽을 잡고 하셔도 됩니다. 이 짧은 균형 운동이 낙상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4. 관절 스트레칭. 부드러운 몸이 건강의 비결. 스트레칭은 몸의 쇠붙이를 녹여주는 기름과 같습니다. 발목 원형 돌리기, 무릎 가볍게 굽혔다 펴기, 허리 좌우 부드럽게 회전, 어깨 천천히 돌리기. 단 3에서 5분이면 충분합니다. 아침 저녁 한 번씩만 해도 몸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움직이는 습관을 잘 만드는 팁. 운동은 아침보다 점심 이후가 부상 위험이 적습니다. 운동화를 현관 앞에 두면 자동으로 걸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30분 연속이 어려우면 10분씩 3번 나누어도 동일한 효과가 있습니다. 친구와 함께 걸으면 꾸준함이 2배가 됩니다. 중요한 건 운동의 강도가 아니라 오늘도 조금이라도 움직였는가? 입니다. 움직이는 삶이 가져오는 변화. 신체 나이가 실제 나이보다 젊어지고 활력이 생기며 기분이 좋아지고 만성 통증이 줄고 삶에 대한 자신감이 올라갑니다. 특히 다리 힘이 남아있는 사람은 노년의 대부분의 문제를 이깁니다. 다리가 곧 행복의 뿌리입니다. 오늘부터 단 10분이라도 움직이는 습관을 시작해보세요. 작지만 확실한 변화가 곧 찾아올 것입니다. 방법 5. 관계를 가볍고 따뜻하게 유지한다. 노년의 행복을 좌우하는 가장 큰 요인은 사실 관계입니다. 건강도 중요하고 재정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하루 동안 느끼는 감정의 대부분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행복한 노년을 보내는 분들은 관계를 많게 만들지 않습니다. 대신 가볍고 따뜻하게 유지하는 방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왜 관계가 노년의 행복을 결정할까? 60세 이후의 삶에서는 일보다 성취보다 목표보다 누구와 시간을 보내는가가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관계가 편안하면 일상이 편안해지고 관계가 무거우면 하루가 힘들어집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지나친 기대, 서운함, 오해, 자존심, 이 4가지가 관계를 가장 빨리 지치게 만듭니다. 행복한 관계의 핵심 원칙 3가지. 1. 거리 유지. 너무 멀지도 너무 가깝지도 않게. 관계가 무너지는 이유의 80%가 거리 조절 실패입니다. 너무 가깝게 기대하면 실망이 커지고 너무 멀어지면 관계가 차갑습니다. 행복한 분들은 적절한 관계 거리를 유지합니다. 필요 이상으로 깊이 개입하지도 않고 필요할 때는 따뜻하게 손을 내밀 수 있는 거리. 이 균형이 관계를 오래 건강하게 유지하게 합니다. 2. 감정을 요구하지 않는다. 기대치를 낮춘다. 노년 관계의 가장 큰 스트레스는 왜 나를 이렇게 대하지? 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행복한 사람들은 관계에서 과한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원하는 만큼 상대가 해주지 않아도 괜찮다. 기대가 낮아지면 상대가 해주는 작은 친절도 크게 느껴지고 관계가 훨씬 가벼워집니다. 3. 작은 친절이 큰 행복을 만든다. 비싼 선물보다 짧은 연락 한 번, 따뜻한 말 한마디, 밥 한 번 함께 먹자는 말이 노년의 관계에는 훨씬 큰 힘을 가집니다. 오늘 날씨 좋네요.
산책 나가보세요. 지난번 이야기 힘이 되었어요. 건강 잘 챙기세요. 이렇게 작은 말들이 관계를 부드럽게 하고 이 사람이 내 편이구나 하는 안정감을 줍니다. 관계를 따뜻하게 만드는 실전 루틴. 일주일에 한 번 3명에게 짧은 안부 문자 보내기. 약속을 억지로 만들지 않기. 자연스러운 만남을 선호하기. 상대의 말에 맞서기보다 그럴 수도 있지요라고 말하기. 과하게 기대하지 않기. 기대가 줄면 서운함도 줄어든다. 불편한 관계는 억지로 붙잡지 말고 자연스럽게 거리두기. 관계의 따뜻함은 많은 노력에서 오지 않습니다. 작지만 꾸준한 관심에서 생깁니다. 관계가 편안해지면 나타나는 변화. 마음이 안정됩니다. 외로움이 줄어듭니다. 스트레스가 크게 감소합니다. 우울감이 예방됩니다. 일상의 행복도 올라갑니다. 특히 중요한 사실은 노년의 행복은 결국 좋은 사람 몇 명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 몇 명만 잘 유지해도 여러분의 노년은 훨씬 따뜻하고 안정적으로 흘러갑니다. 방법 6. 돈 쓰는 방식을 바꾼다. 노년의 행복에서 돈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하나입니다. 행복을 결정하는 것은 돈의 양이 아니라 돈을 쓰는 방식이다. 같은 돈을 가지고도 어떤 사람은 여유롭게 살고 어떤 사람은 늘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그 차이는 바로 지출의 기준에 있습니다. 나이 들수록 돈을 잘 쓰는 기술이 행복을 만든다. 돈을 잘 쓴다는 것은 많이 쓰는 것도 아끼는 것도 아닙니다. 어디에 쓰면 행복이 늘어나는가를 아는 것입니다. 행복한 노년을 보내는 분들의 소비 방식에는 뚜렷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1. 물건보다 경험에 돈을 쓴다. 나이가 들수록 소유의 행복은 줄어들고 경험의 행복은 커집니다. 여행, 좋은 식사, 취미 활동, 강의 배움, 산책 중 커피 한 잔. 이런 경험은 기억에 남고 정서적 안정감을 줍니다. 물건은 금방 익숙해지지만 경험은 오래 남습니다. 2. 치료비보다 예방비를 늘린다. 노년의 가장 아까운 지출이 치료비입니다. 이미 아프고 난 뒤 쓰는 돈은 효과가 제한적입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지출은 투자입니다. 건강검진, 영양 밸런스 식재료, 적당한 운동복, 편한 신발, 근력균형 운동 프로그램. 이런 작은 지출이 나중에 큰 의료비를 막아줍니다. 예방비는 절약이 아니라 가장 효율적인 투자입니다. 3. 혼자 쓰기보다 함께 나누는 소비를 한다. 노년의 외로움은 돈으로 해소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눔은 사람을 연결합니다. 친구와 식사 나누기, 손주에게 작은 선물, 생활 지혜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기, 이웃과 음식 나누기. 크지 않아도 됩니다. 5,000원, 만원이라도 누군가와 함께하는 소비는 행복감을 크게 높입니다. 4. 자기 자신에게 쓰는 돈을 아까워하지 않는다. 많은 분들이 노년에 오면 나한테 쓰는 돈은 사치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행복한 노년을 보내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게 쓰는 지출을 인생의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스스로를 위한 선물, 편안한 친구, 깔끔한 의류, 배우고 싶은 강좌. 이는 삶의 질을 직접적으로 높여주는 지출입니다. 지금 나를 위한 소비가 바로 내 행복을 만든다. 5. 돈을 걱정의 도구가 아니라 도움의 도구로 쓴다. 돈을 쓸 때 혹시 모자라면 어떡하지? 미래가 불안한데. 이런 마음이 강할수록 행복은 멀어집니다. 반대로 나를 지키는 장치, 사람을 잇는 수단, 삶의 질을 높여주는 도구로 바라보면 돈은 행복의 기반이 됩니다. 돈 쓰는 방식을 바꾸면 생기는 변화. 돈 걱정이 줄어듭니다. 계획적으로 소비하게 됩니다. 만족감이 높아집니다. 삶의 여유가 생깁니다. 행복한 소비 습관이 자리 잡습니다. 특히 중요한 사실은 경제 상황이 달라지지 않아도 행복은 확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지출 방식 하나만 바꿔도 노년의 삶이 훨씬 풍요로워집니다. 방법 7. 배우는 태도를 버리지 않는다. 행복한 노년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가장 뚜렷한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계속 배우는 사람이라는 점입니다. 나이가 들면 몸의 일부 기능은 자연스럽게 느려집니다. 하지만 두뇌는 반대입니다. 뇌는 계속 쓰는 사람에게 더 좋아지고 멈추는 사람에게 더 빨리 퇴화합니다. 그래서 심리학, 뇌과학 연구 모두 배움은 노년의 우울, 치매, 무기력의 가장 강력한 예방책이라고 강조합니다. 배움이 노년에 주는 5가지 선물. 1. 기억력 유지. 2. 우울감 감소. 3. 삶의 활력 증가. 4. 자존감 회복. 5. 관계 확장. 특히 배움은 내가 아직 성장하고 있다는 느낌을 줍니다. 이 감각은 노년의 삶에서 큰 자신감을 만들어줍니다. 그럼 어떻게 배움을 이어갈 수 있을까? 비싼 강의를 들을 필요도 없고 어려운 공부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 핵심은 단 하나, 매일 조금이라도 배우는 습관을 만드는 것. 1. 책 읽기. 2주에 한 권이면 충분. 책은 비용 대비 행복 효과가 가장 높은 배움입니다. 특히 삶을 깊어지게 하는 책들, 건강, 심리, 인간관계, 철학 같은 주제들은 노년에 큰 위로와 지혜를 줍니다. 책 한 권을 2주에 한 번 읽는 것만으로도 뇌 기능은 꾸준히 살아 있습니다. 2. 스마트폰 기능 하나씩 배우기. 많은 시니어 분들이 스마트폰을 어려워하시지만 사실 스마트폰은 배움에 좋은 도구입니다. 사진 정리, 메모 작성, 카카오톡 숨겨진 기능, 유튜브 구독 관리. 이런 작은 기능을 하나씩 익히면 뇌가 활성화되고 일상이 편해집니다. 3. 취미를 새로운 분야로 확장하기. 기존 취미를 이어가는 것도 좋지만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용기가 뇌를 가장 크게 자극합니다. 그림 그리기, 악기 배우기, 요리 클래스, 글쓰기, 가드닝, 여행 동호회 참여. 새로운 취미는 삶의 기대감을 만들어줍니다. 4. 평생교육원, 소모임 활용하기. 지역 평생교육원, 주민센터, 교회 문화센터 등에는 저렴하면서도 질 좋은 강의가 많습니다. 이런 곳에서 배우는 것의 장점은 학습 관계가 동시에 생긴다는 것입니다. 배움이 사람을 만나게 하고 사람이 또 배움을 깊게 만들어줍니다. 5. 하루 5분만이라도 뇌 운동하기. 퍼즐, 단어 맞추기, 짧은 외우기, 영어 단어 1개, 숫자 기억하기. 이런 것들도 훌륭한 배움입니다. 중요한 것은 길이가 아니라 매일성입니다. 배움을 이어가면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아침에 일어나는 이유가 생기고, 외로움이 덜해지고, 뇌가 젊게 유지되고, 재미있는 일들이 늘어나며 삶에 자신감이 생깁니다. 특히 중요한 점은 배움은 나이를 초월한다는 사실입니다. 70세든 80세든 심지어 90세가 되어도 배우는 사람은 계속 성장하고 발전합니다. 방법 8. 나만의 몸, 집, 마음 미니멀리즘. 노년의 행복을 높이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 중 하나는 바로 가벼워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벼움은 몸만이 아니라 집, 마음, 인간관계까지 모두 포함합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불필요한 것은 줄이고 진짜 중요한 것만 남겨야 삶이 편안해집니다. 행복한 노년을 사는 분들은 거의 모두가 이 미니멀리즘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큰 욕심이 없고 마음이 가볍고 집도 단정하며 몸에 불필요한 부담을 두지 않습니다. 미니멀리즘이 필요한 이유. 나이가 들면 작은 불편이 큰 위험이 됩니다. 집안에 물건이 많으면 넘어짐 위험이 커지고 불필요한 일정은 체력을 빼앗고 마음속 짐이 많으면 감정이 무거워지고 집과 마음이 복잡하면 스트레스가 늘어납니다. 반대로 집과 마음을 단순하게 유지하면 삶이 훨씬 부드럽고 여유로워집니다. 1. 집 미니멀리즘. 안정과 편안함을 동시에. 핵심 원칙. 쓰지 않는 물건은 없는 것보다 더 위험하다. 바닥에 있는 잡동사니 치우기. 오래된 카펫 발판 정리. 필요 없는 가구 줄이기. 동선을 방해하는 물건 최소화. 주방 욕실은 간단하고 안전하게 구성. 특히 집 안 낙상 사고의 절반 이상이 물건 때문입니다.
물건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사고 위험이 크게 줄어듭니다. 그리고 공간이 깨끗하면 정서적 안정감이 올라가고 집이 주는 행복감이 커집니다. 2. 몸 미니멀리즘. 몸에 부담 주는 것 줄이기. 몸의 미니멀리즘은 덜어내기에 집중합니다. 과식 줄이기, 과한 양념, 나트륨 줄이기, 늦은 시간 먹는 습관 줄이기, 무리한 운동 줄이고 꾸준한 운동으로 대체, 약물 남용하지 않기. 몸이 가벼워지면 생각이 맑아지고 움직임도 부드러워집니다. 특히 50%만 배부르게 먹는 습관은 관절, 소화기, 심장 건강에 모두 좋습니다. 3. 마음 미니멀리즘. 불필요한 걱정과 비교 줄이기. 마음속 물건도 정리가 필요합니다. 과거의 후회, 남과의 비교, 불필요한 걱정, 자녀 문제에 대한 과한 기대, 나이에 대한 불안. 이런 마음의 잡동사니는 정리를 하지 않으면 계속 쌓여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마음의 미니멀리즘 실천 팁. 잠자기 전 1분, 오늘 놓아도 될 감정 한 개 적기. 누구와 비교하는 순간, 난 나대로 괜찮다 말하기.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내려놓는 문제로 분류. 감정이 복잡하면 10분 산책으로 정리. 4. 인간관계 미니멀리즘. 적당한 사람만 남기기. 나이가 들수록 많은 관계가 행복을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나에게 따뜻한 사람 몇 명이면 충분합니다. 억지로 맞추는 관계 정리. 에너지만 빼앗는 사람과 거리 두기. 따뜻한 관계는 조금 더 챙기기. 관계를 숫자가 아닌 질로 관리하기. 관계가 정리되면 외로움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지고 안정됩니다. 미니멀리즘이 만들어주는 삶의 변화. 사고 위험 감소, 스트레스 감소, 일상의 시간과 에너지 회복, 마음의 평온, 삶의 질 상승. 가벼워지는 만큼 행복의 공간이 커집니다. 노년의 행복은 덜어낼수록 더 커지는 행복입니다. 방법 9. 기여감을 느낄 수 있는 활동 만들기. 노년의 행복을 길게 가져가는 핵심 요소 중 하나가 바로 기여감입니다. 기여감이란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 내가 여전히 쓸모 있는 존재다. 라고 느끼는 감정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회적 역할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 기여감이 자연스럽게 떨어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기여감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삶의 질 차이는 정말 큽니다. 연구에서도 기여감을 느끼는 노년층은 우울증, 외로움, 인지 저하 위험이 절반 이하로 떨어진다고 나타납니다. 왜 기여감이 행복을 만드는가? 젊을 때 우리는 일터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수많은 역할을 수행하며 인정받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역할이 줄어들면서 나는 이제 필요 없는 사람이 된 걸까? 라는 공허함이 생길 수 있습니다. 기여감은 이 공백을 채워주는 가장 강력한 심리적 자원입니다. 삶의 의미를 회복시키고 감정적 안정감을 주며 관계를 연결하고 자존감을 회복합니다. 기여감이 있는 사람은 나이에 상관없이 밝고 활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기여감을 만들 수 있을까? 기여감은 거창한 활동에서 오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행동에서도 충분히 느낄 수 있습니다. 1. 손주 돌봄. 하지만 과하게 말고 따뜻하게. 손주와 보내는 시간은 기여감을 크게 높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적당한 거리입니다. 가끔 놀아주기. 함께 간단한 간식 만들기. 그림책 읽어주기. 영상통화로 안부 나누기. 이 정도의 참여만으로도 손주에게는 큰 사랑이고 본인에게는 큰 기여감입니다. 2. 생활 지혜 나누기. 나이가 들며 쌓인 경험은 그 자체가 큰 자산입니다. 경제 생활 지혜, 인간관계 조언, 건강관리 노하우, 요리 비법, 장보기 살림 노하우. 누군가가 선생님 조언 덕분에 도움됐어요 라고 말할 때 기여감은 자연스럽게 올라갑니다. 3. 봉사활동. 몸이 아니라 마음을 나누는 봉사. 예전처럼 몸을 쓰는 봉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화 말벗 봉사, 취약계층 안부 확인, 지역 어린이 책 읽어주기,
고독사 예방 모니터링, 글쓰기, 책 읽기 멘토링, 가벼운 봉사만으로도 삶에 활력과 의미가 생깁니다. 4. 취미로 이웃과 연결되기. 취미는 관계와 기여를 동시에 만드는 좋은 도구입니다. 뜨개질, 기부, 그림, 전시회 참가, 텃밭 채소, 나눔, 손뜨개 인형, 지역센터 나눔. 자연스럽게 누군가에게 도움되는 활동이 됩니다. 5. 온라인 기여. 새로운 시대의 기여 방식. 스마트폰을 조금만 활용하면 온라인에서도 기여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블로그의 생활 꿀팁 공유, 유튜브 댓글로 경험 나누기, 카페나 커뮤니티에서 인생 조언, 독서 기록 공유. 작은 글 한 줄도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기여감을 높이면 생기는 변화. 외로움이 현저히 줄어든다. 아침에 일어나는 이유가 생긴다. 에너지가 올라간다. 마음이 밝아진다. 자존감이 높아진다. 삶에 대한 만족감이 커진다. 특히 중요한 점은 기여감은 돈이 없어도 체력이 조금 약해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작은 행동 하나면 충분합니다. 앞으로의 노년이 더 의미 있고 따뜻하길 바라신다면 기여감이 있는 활동을 꼭 하나씩 만들어 보세요. 방법 10. 내 기준의 행복을 다시 정의한다. 노년의 행복을 완성하는 마지막 방법은 바로 내 기준의 행복을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 동안 가족, 직장, 사회, 주변 시선 속에서 무엇이 좋은 삶인지 정해진 기준에 맞춰 살아왔습니다. 좋은 직장, 좋은 집, 자녀 성공, 경제적 안정, 사회적 역할. 이런 기준들은 젊을 때는 분명 중요했지만 노년에는 더 이상 내 행복의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이제는 진짜로 중요한 질문을 해야 합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을 무엇을 기준으로 행복하다고 느낄 것인가? 왜 노년에는 행복의 기준이 달라져야 할까? 나이가 들수록 삶의 속도는 느려지고 세상과의 경쟁에서는 자연스럽게 벗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남는 것은 단 하나, 내가 정말 원하는 삶의 모양입니다. 행복은 남이 정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리듬대로, 내 방식대로 살아도 되는 시기입니다. 내 기준의 행복을 다시 만드는 3가지 질문. 이 질문들을 가만히 마음속으로 따라해 보세요. 1. 지금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3가지는 무엇인가? 건강, 평온함, 가족, 혼자만의 시간, 취미, 여행. 이 3가지가 앞으로의 삶 방향을 결정합니다. 2. 앞으로 남은 시간을 어떤 경험들로 채우고 싶은가? 많은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취미 하나, 작은 여행, 매일의 산책, 따뜻한 사람과의 대화, 배우고 싶은 것, 하고 싶었지만 미뤄둔 일. 여러분이 앞으로의 삶에 넣고 싶은 것들을 하나씩 적어보면 기준이 뚜렷해집니다. 3. 지금의 나로서 충분한가? 노년의 가장 큰 불행은 부족함 때문이 아니라 부족하다고 느끼는 마음 때문입니다. 행복한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의 나도 괜찮다. 이 나이에 이 정도면 충분하다. 이 마음이 노년을 단단하게 지켜줍니다. 내 기준의 행복을 만든 사람들의 공통점. 비교를 멈춥니다. 속도를 조절합니다. 남의 말보다 내 마음 소리를 듣습니다. 작은 것에서 행복을 찾습니다. 하루하루를 의식적으로 살아갑니다. 이들은 외적으로 크게 변하지 않아도 표정이 편안하고 마음이 잔잔하며 삶에 만족해합니다. 내 기준의 행복을 만들면 생기는 변화. 더 이상 남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삶이 훨씬 단순하고 편안해집니다. 불필요한 욕심이 줄어듭니다. 하루의 만족도가 커집니다. 마음이 깊고 안정돼집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 노년의 행복은 크고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나답게 사는 기준을 회복하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여러분이 앞으로의 시간을 남이 아닌 나의 기준으로 채워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노년을 가장 행복하게 보내는 10가지 방법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이라도 더 행복해질 수 있을까? 하지만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행복은 나이가 아니라 태도에서 만들어집니다. 오늘 이야기한 내용들을 돌아보면 크고 어려운 것들은 없습니다. 감정을 가볍게 하고, 집착 대신 여유를 선택하고, 작은 루틴으로 하루를 안정시키고, 몸을 조금씩 꾸준히 움직이고, 관계를 따뜻하게 유지하고, 돈을 현명하게 사용하고, 배우는 태도를 잃지 않고, 집과 마음을 단순하게 만들고, 기여감을 느끼는 삶을 만들고, 내 기준의 행복을 다시 정의하는 것. 이 10가지는 모두 오늘 당장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시작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은 누구에게도 빼앗길 수 없는 여러분의 순수한 나만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채우느냐에 따라 70대, 80대, 90대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노년이 더 가볍고, 더 편안하고, 더 따뜻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더 행복해지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강의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강의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강의는 65세 이후 돈 관리의 절대 법칙 10가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젊을 때는 돈을 못 벌어서 불안했고, 나이 드니 돈을 가지고 있어도 불안하다. 이 말이 정말 맞습니다. 은퇴 이후의 돈 관리는 얼마를 갖고 있느냐보다 훨씬 더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돈을 다시 채울 시간이 없고 실수하면 회복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65세 이후에는 젊을 때처럼 열심히 벌어서 메우는 방식이 아니라 지키고 줄이고 지속시키는 방식으로 완전히 기준을 바꿔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분들은 이 새로운 기준을 잘 모른 채로 젊을 때의 감각으로 돈을 관리하다가 불안이 커지고 지출이 흔들리고 자산이 예상보다 빨리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에서는 지금 가지고 있는 자산을 어떻게 오래 유지할 것인가? 어떤 지출을 줄여야 하고 어떤 지출은 유지해야 하는가? 65세 이후 절대 하면 안 되는 돈 실수는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돈 걱정 없이 평온하게 살 수 있을까? 이 질문들에 대한 정확한 기준을 드리려고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돈이 삶을 지배하지 않도록 돈이 삶을 지탱해주는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강의를 들으시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늦게 알았지만 그래도 이제라도 알고 나니 마음이 편해진다. 그 말처럼 이 강의는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원칙들입니다. 앞으로 1시간 동안 여러분의 노후 자산이 더 오래가고 여러분의 삶이 더 가벼워지고 여러분의 마음이 더 안정되는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효과적인 10가지 절대 법칙을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절대 법칙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절대 법칙 1. 지출은 줄이고 행복은 줄이지 않는다. 여러분, 65세 이후 돈 관리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지출을 줄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많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출을 줄이면 내가 누리는 행복도 함께 줄어드는 건 아닐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걱정하시죠. 그런데 실제로 지출을 면밀하게 살펴보면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줄여도 되는 지출은 행복과 거의 상관이 없고 진짜 행복을 주는 지출은 대부분 큰돈이 들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남들이 보니까 하는 소비, 습관적으로 계속 나가는 고정비, 사용하지 않는 서비스 비용, 필요보다 과하게 사는 생활용품, 내가 뭘 사야 기분이 풀리는 감정 소비, 이런 것들이 바로 행복과 무관한 지출입니다. 이런 비용을 줄여도 삶의 질은 거의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벼워집니다. 반대로 실제 행복을 주는 지출은 어떤 것인가요? 친구와 따뜻한 차 한 잔, 가족과의 소소한 외식, 취미 생활을 위한 작은 비용, 건강을 지키기 위한 식품이나 운동, 손주에게 주는 작은 선물 하나. 이런 지출은 흔히 소액 지출입니다. 큰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크게 채워주죠. 그래서 절대 법칙 1의 핵심은 이겁니다.
지출은 줄이되 행복을 줄이는 지출부터 절대 손대지 않는다. 자, 그러면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기준. 없어도 삶의 질이 그대로인가? 해지해도 줄여도 바꿔도 큰 불편이 없다면 그건 줄여야 할 지출입니다. 두 번째 기준. 남을 위한 소비인가? 나를 위한 소비인가? 65세 이후에는 남에게 보이기 위한 소비는 모두 불필요한 지출입니다. 세 번째 기준. 감정 때문에 하는 소비인가? 무료함, 스트레스, 외로움 때문에 하는 소비는 단기 만족만 주고 장기적인 부담만 남습니다. 반면 행복을 주는 지출은 세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관계가 좋아진다. 건강이 좋아진다. 마음이 편안해진다. 이 요소가 포함된 지출은 절대 줄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65세 이후의 행복 유지 비용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돈은 줄일수록 안전해집니다. 그런데 행복은 유지해야 인생이 가벼워집니다. 지출을 줄이면서도 행복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필요 없는 지출을 먼저 정리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출을 줄이는 건 가난해지는 게 아니라 가벼워지는 것입니다. 돈이 덜 나가니 불안도 줄고 감정 소비를 줄이니 마음이 편해지고 진짜 필요한 곳에 돈을 쓸 수 있으니 삶의 질은 오히려 올라갑니다. 이것이 65세 이후 돈 관리에서 가장 먼저 지켜야 할 절대 법칙 1입니다. 이제 두 번째 절대 법칙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절대 법칙 2. 목돈 위험을 피하는 구조 만들기. 여러분, 65세 이후 돈 관리에서 가장 무서운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큰돈이 한 번에 나갈 때입니다. 평소에는 생활비도 잘 맞추고 지출도 잘 관리하시는데 갑자기 300만 원, 500만 원 혹은 1000만 원이 나갈 일이 생기면 그 순간부터 노후 재정은 크게 흔들립니다. 의료비, 집 수리비, 자녀의 갑작스러운 부탁, 자동차 교체. 항상 큰돈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절대 법칙2는 아주 단순하지만 가장 강력합니다. 목돈이 나갈 일이 없도록 구조를 만들어 놓아라. 이 한 가지로 노후 재정의 70%가 안정됩니다. 왜 구조가 필요한가? 65세 이후의 돈은 다시 채울 시간이 없습니다. 젊을 때처럼 한 번 나가도 다시 벌지 뭐가 안 됩니다. 그래서 목돈이 발생하지 않는 구조를 만들면 실수할 가능성이 줄고 돈 걱정도 크게 줄어듭니다. 목돈을 막는 세 가지 구조. 1. 의료비 충격을 줄이는 구조. 노년의 가장 큰 목돈은 바로 의료비입니다. 실손의료보험 정리, 보험료 과부담 조정, 건강검진으로 큰 병을 조기에 차단, 만성질환 관리로 입원 리스크 감소. 이렇게 관리하면 몇백만 원이 한 번에 나가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는 준비를 잘하면 예상 비용이 되고 준비가 없으면 위기가 됩니다. 2. 집과 관련된 목돈 리스크 차단. 노후에 집에서 발생하는 목돈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대규모 수리비, 이사비용, 보증금 인상. 그래서 65세 이후 주거는 좋은 집이 아니라 돈 안 나가는 집이 기준이 됩니다. 관리비 적은 집, 수도, 전기, 보일러 등 설비 안정적인 집, 집 구조가 안전하고 수선비가 많이 안 드는 집, 임대라면 장기 계약 가능한 집. 이렇게만 해도 3년에서 5년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큰 지출이 사라집니다. 3. 생활비, 예비비의 이중계좌 구조 만들기. 목돈 충격을 막는 가장 실용적인 방법입니다. 생활비 계좌, 매달 고정 지출, 예비비 계좌, 비상 상황 대비. 이 두 계좌만 분리해도 계획하지 않은 지출이 큰돈으로 변하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예비비는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생활비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 계좌가 있으면 갑자기 50만 원, 100만 원 쓸 일이 생겨도 전체 자산을 건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갑작스러운 자녀 지원, 구조를 먼저 정한다. 65세 이후 가장 흔한 목돈 지출이 바로 자녀 지원입니다. 도와주는 것은 좋지만 계획 없이 큰돈이 나가면 나의 노후가 흔들립니다. 그래서 구조는 이렇게 정합니다. 부담 없는 선에서만 돕는다. 절대 목돈으로 돕지 않는다. 이 기준만 잡아도
내 노후 자산은 안정성을 유지합니다. 결론. 노후의 돈 문제는 대부분 목돈 리스크에서 생긴다. 65세 이후에 돈 관리를 위협하는 건 생활비가 아닙니다. 투자 실패도 아닙니다. 예고 없이 찾아오는 큰 지출입니다. 그래서 절대 법칙이의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목돈이 필요 없는 구조를 만들면 노후는 예상보다 훨씬 안정적이고 훨씬 길게 유지됩니다. 이 원칙 하나가 여러분의 노후 재정의 가장 큰 안전망이 됩니다. 절대 법칙 3. 주거 안정이 최고의 자산이다. 여러분 65세 이후 돈 관리를 이야기할 때 가장 간과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주거 안정입니다. 많은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집값이 오르느냐 내리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야? 하지만 65세 이후에는 집값보다 훨씬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그 집에서 편안하게 안정적으로 오래 살 수 있느냐입니다. 왜 주거 안정이 최고의 자산인가? 은퇴 이후 지출의 가장 큰 부분은 생각보다 주거비와 주거 관련 비용에서 나옵니다. 잦은 이사 비용, 관리비 상승, 집 수리비, 보증금 인상, 교통, 병원, 시장 접근성 부족으로 생기는 생활비 증가. 이런 것들은 한 번에 몇십만 원, 많게는 몇백만 원씩 지속적으로 돈을 빼갑니다. 그래서 65세 이후에는 집의 가격이 아니라 집의 효율성이 중요합니다. 돈이 안 새는 집이 진짜 자산입니다. 좋은 집의 기준이 바뀌는 시기. 젊을 때는 면적, 인테리어, 대단지, 브랜드, 층수 이런 게 중요했죠. 하지만 65세 이후의 좋은 집 기준은 완전히 다릅니다. 1. 관리비가 낮아야 합니다. 관리비가 월 20만 원 더 나가면 1년에 240만 원입니다. 10년이면 2,400만 원입니다. 작은 차이가 아닙니다. 2. 수리비가 적게 드는 집, 보일러 교체, 누수, 전기 문제는 갑자기 큰 비용으로 찾아옵니다. 설비 상태가 안정적이면 그 자체가 돈을 지키는 구조입니다. 3. 병원, 시장, 대중교통 접근성. 가까이 있다는 건 시간이 아니라 돈을 아끼는 구조입니다. 택시비 절약, 잘 먹으니 건강비 절약, 병원 접근이 쉬우니 질병을 조기에 발견. 이 모든 것이 주거 안정이 주는 숨은 수익입니다. 4. 계단이 없는 집. 계단이 많은 집은 사고 위험, 병원비 증가로 이어집니다. 노후에는 안전돈입니다. 주거가 안정되면 지출 구조가 완전히 달라진다. 집이 안정되면 생활비가 자연스럽게 10에서 20% 줄어듭니다. 교통비 감소, 외식비 안정, 의료비 감소, 예측 불가능한 지출 감소, 불필요한 큰 지출 차단. 즉, 집 하나가 돈을 새지 않게 막아주는 안전장치가 됩니다. 주거 불안이 가져오는 비용은 생각보다 위험하다. 65세 이후 가장 많이 겪는 스트레스 중 하나가 이사를 해야 할 수도 있다는 불안입니다. 이 불안은 단순히 마음의 문제를 넘어서 지출 통제 불가, 생활 패턴 붕괴, 건강 악화로 이어지기 때문에 결국 더 큰 비용이 됩니다. 그래서 절대 법칙 3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노후에는 주거의 크기가 아니라 안정성이 자산이다. 결론. 집은 투자 대상이 아니라 삶의 기반. 65세 이후의 집은 값이 오르는 투자처가 아니라 내 삶을 안정되게 만들고 돈이 새지 않게 만들어주는 기반입니다. 따라서 노후 자산 설계에서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것은 지금 사는 집이 유지비가 낮은가? 오래 살기에 구조적으로 안전한가? 병원, 시장, 교통은 편한가? 수리비 부담은 적은가? 나의 체력, 건강과 맞는가? 이 5가지입니다. 이 기준을 충족한다면 그 집은 집값과 관계없이 최고의 자산입니다. 절대 법칙 4. 월연금 흐름이 최우선이다. 여러분, 65세 이후 돈 관리를 단 한 문장으로 정리하라고 하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산보다 중요한 건 매달 들어오는 돈입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후에도 내가 가진 자산의 총액을 기준으로 안정감을 느끼려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노후의 재정 안정은 자산 규모가 아니라
현금 흐름의 안정성에서 결정됩니다. 왜 월연금 흐름이 가장 중요한가? 노후에 스트레스를 주는 것은 돈이 적어서가 아닙니다. 대부분 매달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많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자산이 5억 있어도 월 생활비 200만 원이 계속 나가고 들어오는 돈이 120만 원이라면 매달 80만 원씩 자산이 줄어듭니다. 10년이면 약 1억, 20년이면 불안이 현실이 됩니다. 반대로 자산이 많지 않아도 들어오는 돈이 고정비보다 크면 삶은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즉, 얼마를 가졌냐보다 매달 얼마나 안정적으로 들어오느냐가 노후의 승부를 가릅니다. 현금 흐름을 흔들리게 하는 4가지 위험. 1. 고정비가 너무 많다. 2. 연금 구조가 비효율적이다. 3. 보험료, 관리비 같은 반복 지출이 높다. 4. 계획 없는 지출이 계속 발생한다. 이 4가지가 실제로 노후 자산을 줄이는 원인입니다. 현금 흐름을 바로 개선하는 5가지 구조. 1. 월 고정비부터 줄인다. 고정비를 줄이면 바로 월간 안정 자금이 생깁니다. 통신비, 보험료, 관리비, 사용하지 않는 구독, 교통비. 이런 고정비는 1만 원, 2만 원씩 줄여도 연간 100만 원 이상이 절약됩니다. 2. 연금 최적화가 핵심. 65세 이후의 월급은 곧 연금입니다. 국민연금 수령 시기 조정, 개인연금의 수령 옵션 점검, 연금저 추가 ERP의 인출 계획 세우기. 이 3가지만 점검해도 월 들어오는 돈이 20만에서 50만 원 이상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작은 수입원을 만들어 놓는다. 정년은 끝났지만 일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주 1회 강의, 취미 기반 소득, 간단한 자영업, 온라인 소득, 단순 아르바이트. 이런 소득은 많지 않아도 월 10만 원, 20만 원만 들어와도 현금 흐름 안정감이 크게 올라갑니다. 4. 예산을 월 단위로 관리한다. 연 단위로 계획하면 실패합니다. 노년의 지출은 계절, 건강, 생활 리듬에 따라 변동이 크기 때문입니다. 월 단위로 식비, 병원비, 여가비, 기타 지출. 이렇게만 나누면 지출이 훨씬 안정됩니다. 5. 비상금 계좌를 분리한다. 비상금이 따로 있으면 생활비 계좌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비상금이 없으면 매달의 현금 흐름이 빨간불로 바뀝니다. 비상금은 월연금 흐름을 보호하는 방패입니다. 결론. 월연금 흐름이 안정적이면 노후는 평온해진다. 65세 이후 돈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자산이 아니라 현금 흐름입니다. 자산은 줄어들 수 있지만 현금 흐름이 안정되면 불안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자산이 아무리 많아도 현금 흐름이 흔들리면 마음은 늘 불안합니다. 그래서 절대 법칙사의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돈의 크기가 아니라 돈의 흐름을 잡아라. 흐름이 잡히면 노후는 절반 이상 안정됩니다. 절대 법칙 5. 투자는 공격이 아니라 방어다. 여러분, 65세 이후 돈 관리에서 많은 분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시는 것이 바로 투자입니다. 이제라도 좀 불려야 하지 않겠나? 좀 공격적으로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65세 이후의 투자는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돈을 지키는 것입니다. 젊을 때는 투자에 실패해도 다시 일해서 회복할 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65세 이후에는 한 번의 큰 손실이 평생을 흔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의 투자는 공격이 아니라 철저히 방어 중심이어야 합니다. 투자에서 가장 위험한 3가지 착각. 1. 지금이라도 한 방을 노려야 한다. 노후 자산은 한 번 잃으면 다시 채워 넣을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방 투자는 성공해도 불안, 실패하면 곧 위기입니다. 2. 고수익이면 좋겠지. 고수익은 높은 위험을 의미합니다. 65세 이후에는 높은 수익이 중요한 게 아니라 높은 안정성이 기준입니다. 3. 내가 손해를 보고 있으니 더 넣어야 한다. 이건 노후 재정에서 가장 위험한 선택입니다.
이를수록 손실을 메우려는 심리가 생기고 결국 더 큰 실패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노후의 투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노후 투자에는 세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원칙 1. 원금을 지키는 상품을 우선한다. 65세 이후에는 수익률이 12%, 15%여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원금 보전, 안정성, 변동성 최소화.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예금 적금, 안정형 채권, 원금 보장형 상품, 단기 금융 상품. 이런 것들이 기본입니다. 이런 상품들은 큰 수익은 없지만 돈이 사라지는 위험도 없습니다. 원칙 2. 이해 못하는 상품은 절대 하지 않는다. 노후에 가장 많은 피해가 나는 곳이 바로 잘 몰랐는데 누가 좋다길래 들어간 투자입니다. 복잡한 구조, 원금 비보장, 고수익 강조, 수수료가 높은 상품, 설명이 길고 어려운 상품. 이런 것들은 대부분 찍히는 투자와 거리가 멉니다. 투자는 똑똑한 사람이 고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해하는 범위 안에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원칙 3. 돈을 묶어두지 않는다. 노후에는 언제 어떤 상황이 생길지 모릅니다. 그래서 돈을 장기간 묶어두는 상품은 위험합니다. 5년, 10년 묶이는 상품, 중도의 짓이 큰 손해가 나는 상품, 환매가 어려운 상품. 이런 것들은 노후의 유연성을 떨어뜨립니다. 언제든지 꺼낼 수 있는 돈이 안전한 돈입니다. 노후에 절대 하면 안 되는 위험 투자 5가지. 1. 급등주, 테마주. 2. 레버리지 상품. 3. 고위험 해외 파생 상품. 4. 코인, 고변동성 자산. 5. 지인 추천 투자. 이 5가지는 노후 재정을 단기간에 흔들어 버릴 수 있는 위험 투자입니다. 투자에서 기억해야 할 한 문장. 노후 투자의 핵심은 수익률이 아니라 생존율입니다. 얼마를 벌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오래 지킬 수 있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65세 이후의 투자는 불리는 투자가 아니라 지키는 투자입니다. 손실을 피하는 것이 최고의 수익입니다. 절대 법칙 6. 자녀 지원은 기준을 정한다. 여러분, 65세 이후 돈 관리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 가장 감정이 많이 섞이는 부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자녀 지원입니다. 부모 마음은 그렇습니다. 내가 해줄 수 있을 때 조금이라도 도와줘야지. 지금은 힘들다니 이번만.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게 이거라도 있어야지. 그런데 이 따뜻한 마음이 노후 재정에서는 가장 큰 리스크가 됩니다. 그래서 절대 법칙 6은 매우 단호합니다. 자녀는 돕되 기준을 분명히 정하라. 이 기준이 없으면 부모의 인생이 흔들립니다. 왜 기준 없는 지원이 위험한가? 첫째, 노후 자산은 복구가 불가능한 돈입니다. 젊을 때처럼 다시 벌 수 없습니다. 둘째, 한번 큰 돈이 나가면 그걸 메우기 위해 투자 리스크를 높이게 되고 결국 더 큰 실수를 부릅니다. 셋째, 기준 없는 지원은 부모의 삶뿐 아니라 자녀의 삶도 흔들리게 합니다. 지원이 반복되면 자녀도 그 구조에 익숙해져 스스로 해결하려는 능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부모의 도움은 힘이 되는 지지가 아니라 의존의 연결고리가 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 지원에는 반드시 기준이 필요합니다. 이 기준은 3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기준 1. 내 생활비 안에서만 돕는다. 65세 이후 재정에서 절대 건드리면 안 되는 돈이 바로 생활비와 연금 흐름입니다. 내 고정비를 위협하는 지원은 부모도 힘들고 자녀도 결국 압박감을 느낍니다. 부모의 노후가 안전해야 자녀도 오히려 마음이 편합니다. 기준 2. 목돈 형태의 지원은 하지 않는다. 많은 분들이 자녀의 결혼, 집 마련, 사업 시작 등으로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을 갑자기 건네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목돈 지원은 노후 재정을 무너뜨리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도움을 주고 싶다면 작은 반복 지원이 훨씬 안전합니다. 예. 월 10만 원 지원. 1년 한도 100만 원 내에서 도움. 특정 상황에서만 일회성 소액 지원.
이런 방식은 부모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자녀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줍니다. 기준 3. 지원은 감정이 아니라 계획으로 한다. 부모는 자녀가 힘들다고 하면 감정이 먼저 앞서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계획 없이 하는 지원은 부모의 재정은 물론 자녀의 삶에도 좋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원 범위, 지원 횟수, 지원 방식, 이 세 가지를 미리 정해두면 부모도 편하고 자녀도 편안합니다. 자녀에게 더 좋은 도움은 돈이 아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착각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돈을 많이 주는 게 자녀에게 가장 큰 도움이다. 하지만 실제로 자녀에게 가장 큰 도움이 되는 건 경제적 독립의 기준을 알려주는 것,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지게 하는 것, 부모의 노후가 안정되어 자녀가 부담을 느끼지 않는 것, 이 세 가지입니다. 부모가 불안하면 그 불안은 고스란히 자녀에게 전달됩니다. 반대로 부모의 노후가 안정되면 자녀는 더 독립적이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결론. 부모의 가장 큰 역할은 내 노후를 지키는 것. 자녀를 돕고 싶은 마음은 절대 잘못이 아닙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마음입니다. 하지만 내 노후를 먼저 지켜야 자녀도 가족도 더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절대 법칙 6의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도움은 하되 기준은 분명히 내 노후를 지키는 것이 곧 자녀를 돕는 것이다. 절대 법칙 7. 큰 돈보다 오래가는 돈이 이긴다. 여러분, 우리는 평생 이렇게 배워왔습니다. 큰 돈을 모아야 여유가 생긴다. 큰 자산이 있어야 걱정이 없다. 한 번에 크게 버는 게 효율적이다. 하지만 65세 이후에는 이 공식이 완전히 바뀝니다. 노후 재정의 진짜 승자는 큰 돈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오래가는 돈을 가진 사람입니다. 왜 큰 돈보다 오래가는 돈이 중요한가? 노후에는 자산 축적이 아니라 자산 유지가 핵심입니다. 즉, 돈을 얼마나 빨리 버느냐보다 얼마나 천천히 줄어드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크게 가진 돈도 잘못 관리하면 5년, 10년 안에 줄어듭니다. 하지만 꾸준히 들어오는 작은 돈은 평생 동안 나를 지탱해 줍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한 번에 5천만 원 받는 것보다 매달 20만 원이 꾸준히 들어오는 것이 노후에는 훨씬 큰 가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들어오는 구조가 안정적이고 심리적 불안이 줄고 큰 돈을 쓰지 않아도 되는 생활 구조가 되기 때문입니다. 크기보다 지속성이 중요한 이유 세 가지. 1. 노후는 예측할 수 없는 기간이다. 10년을 살지, 30년을 살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자산의 크기는 의미가 없고 얼마나 오래 갈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2. 큰 돈은 한 번 쓰면 끝이지만 작은 돈은 나를 계속 지탱한다. 큰 돈은 마음의 여유도 잠시입니다. 결국은 다시 지출이 시작되므로 흐름이 중요합니다. 3. 지속되는 소득은 노후의 불안을 줄인다. 들어오는 돈이 있어야 지출을 계획할 수 있습니다. 계획이 있어야 스트레스가 없습니다. 오래가는 돈을 만드는 네 가지 구조. 1. 연금 흐름을 최적화한다. 65세 이후 가장 오래가는 돈은 바로 연금입니다. 연금은 한 번 구조만 잘 잡아두면 평생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제공합니다. 국민연금 수령 시기 조정, 개인연금 수령 옵션 점검, IRP 인출 구조 설계. 이 세 가지만 해도 월 소득이 크게 달라집니다. 2. 고정비를 줄여서 남는 돈을 만든다. 오래가는 돈의 핵심은 남는 돈이 있느냐입니다. 고정비를 낮추면 같은 수입이라도 오래갑니다. 통신비, 보험료, 관리비, 자동이체 구독 정리, 이런 것만 정리해도 월 10만에서 30만 원이 절약되고 그 자체가 오래가는 돈이 됩니다. 3. 돈을 한 번에 쓰는 선택을 하지 않는다. 한 번의 큰 지출은 오래가는 돈 흐름을 무너뜨립니다. 자동차 교체, 자녀 목돈 지원, 집 수리비, 의료비 충격, 이런 것들은 한 번 발생하면 수년간 지출을 흔듭니다.
그래서 큰 지출 자체가 없는 구조가 가장 안전합니다. 4. 소소한 수입원을 만든다. 여러분, 노후의 소득은 많을 필요가 없습니다. 오래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재능 강의, 공예 취미 기반 판매, 주 1회 아르바이트, 온라인 소득, 단순 용돈벌이 활동, 월 10만에서 20만 원이라도 이 소득이 꾸준히 이어지면 그 자체가 노후 안정자금이 됩니다. 결론. 노후의 돈은 크기가 아니라 리듬이다. 노후에 중요해지는 건 돈의 높이 크기가 아니라 돈의 길이 지속성입니다. 그래서 절대 법칙 7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크게 가진 사람이 오래 사는 게 아니라 오래 가는 돈을 가진 사람이 오래 안정적으로 산다. 큰 돈은 마음을 잠시 채우고 오래 가는 돈은 인생을 끝까지 지탱합니다. 절대 법칙 8. 건강은 최고의 투자처다. 여러분, 돈 관리 이야기를 하다 보면 가장 중요한데도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건강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건강은 건강이고 돈은 돈이지 않나? 하지만 노후에는 이 둘이 완전히 하나로 연결됩니다. 왜냐하면 건강이 나빠지면 돈이 새고 건강이 좋아지면 돈이 든든해지기 때문입니다. 즉, 건강은 지출이 아니라 노후 자산을 지켜주는 최고의 투자처입니다. 노후의 가장 큰 목돈 지출은 건강에서 나온다. 노년의 재정 위협 1위는 놀랍게도 재테크 실패가 아니라 의료비, 간병비입니다. 갑작스러운 수술비, 입원비, 약값, 장기 치료비, 간병 비용. 이런 비용은 몇십만 원이 아니라 몇백, 몇천만 원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이 나빠지면 그 즉시 금전적 위기가 찾아옵니다. 반대로 건강을 관리하면 돈이 이렇게 절약된다. 건강 관리를 잘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경제적 효과가 매우 큽니다. 1. 의료비가 급격하게 낮아진다. 예방은 치료보다 훨씬 싸고 효율적입니다. 2. 질병 조기 발견으로 큰 지출을 막는다. 30만 원 검사가 3천만 원 수술을 막아줍니다. 3. 집안일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어 비용이 줄어든다. 건강하면 활동이 가능하고 갑작스러운 돌봄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4. 이동이 자유로워 택시비 외부 도움 비용이 줄어든다. 활동성이 있어야 생활비도 내려갑니다. 5. 스스로 생활이 가능하면 자녀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지 않는다. 이는 부모 자신에게도 큰 안정감을 줍니다. 건강에 쓰는 돈은 소모 비용이 아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운동비, 건강식품, 검진비 이것도 돈 아닌가? 아껴야 하는 거 아닌가? 하지만 65세 이후에는 건강비는 의료비를 줄이는 사전 투자입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10을 투자하면 나중에 100, 200이 나가는 것을 막는 구조입니다. 이건 지출이 아니라 비용을 줄이는 최고의 전략입니다. 건강에 필요한 5가지 생활 투자. 1. 규칙적인 운동. 돈을 가장 덜 쓰고 가장 큰 효과를 주는 최고의 건강 투자입니다. 걷기, 가벼운 스트레칭, 근력 운동. 이 3가지만 꾸준히 해도 의료비가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2. 적절한 식단. 노인, 비만, 당뇨, 고혈압은 모두 지출 폭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과식 줄이고 단 음식 줄이고 신선한 음식 단백질을 적절히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돈이 새는 구조를 막을 수 있습니다. 3. 정기 건강검진. 검진은 비용이 아니라 보험입니다. 문제를 빠르게 발견하면 큰 지출을 거의 완전히 차단할 수 있습니다. 4. 충분한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 수면 부족은 면역력 저하, 질병 발생, 의료비 증가로 연결됩니다. 수면만 좋아져도 지출이 크게 줄어듭니다. 5. 낙상 넘어짐 예방. 노년에서 가장 위험한 비용 폭탄은 넘어져 다치는 것입니다. 미끄럼 방지, 집안 정리, 조명 관리 등 아주 작은 생활 조치들이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의 비용을 막아줍니다. 결론. 건강은 지키는 것이 아니라 돈을 벌어다 주는 자산이다.
건강은 단순히 몸의 문제가 아닙니다. 노후 재정 안정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절대법칙 8의 핵심 문장은 딱 하나입니다. 건강은 비용이 아니라 평생 수익을 주는 최고의 투자처다. 건강할수록 돈은 덜 나가고 돈이 덜 나갈수록 노후는 안정됩니다. 절대법칙 9. 인간관계 비용은 가치 있는 곳에만 쓴다. 여러분, 65세 이후 돈 관리에서 무시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인간관계 지출입니다. 은퇴 후에는 돈을 쓰는 패턴이 크게 바뀝니다. 식비와 의료비만 중요한 것 같지만 생각보다 많은 비용이 인간관계에서 빠져나갑니다. 문제는 노년의 인간관계는 젊을 때와 달리 수입이 아니라 지출만 만들어내는 구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법칙 9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관계는 양이 아니라 질이다. 돈은 가치 있는 관계에만 사용하라. 인간관계 지출이 위험해지는 이유. 1. 정리되지 않은 관계가 많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인간관계는 정리되는데 문제는 지출은 예전 방식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의무적인 모임. 마음이 맞지 않는 관계. 가기 싫지만 가는 자리. 연례 행사 같은 부담스러운 지출. 이런 관계는 돈도 나가고 시간도 나가고 마음도 힘듭니다. 2. 보이기 위한 소비가 생긴다. 나이 들면 가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체면은 지켜야지. 나도 아직 괜찮아 보이고 싶다. 그런데 이런 소비는 행복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온전히 보여주기 위한 지출입니다. 3. 인간관계 갈등은 곧 비용이 된다. 스트레스가 생기면 건강이 나빠지고 건강이 나빠지면 지출이 증가합니다. 감정이 불편한 관계가 많을수록 돈도 더 많이 나갑니다. 그렇다면 비용을 어디에 써야 하는가? 비용을 줄이는 게 목적이 아니라 돈을 가치 있는 곳에 쓰는 것이 목적입니다. 65세 이후 가치 있는 관계의 기준 3가지. 기준 1. 나를 편하게 해주는 관계. 함께 있으면 편안하고 부담 없고 기분 좋아지고 내 모습 그대로 있어도 되는 관계. 이런 관계가 품질 높은 관계입니다. 여기에 쓰는 돈은 아깝지 않습니다. 이건 행복 지출입니다. 기준이 오래 이어질 관계. 젊을 때는 관계가 넓어야 좋지만 노후에는 관계가 깊어야 행복합니다. 20년, 30년 이어온 친구. 웃고 떠들 수 있는 이웃. 가족처럼 지내는 사람들. 이런 관계에 쓰는 지출은 돈이 아니라 삶의 투자입니다. 기준 3. 나에게 긍정적 영향을 주는 관계. 함께 있으면 건강 이야기를 하게 되고 생활이 규칙적으로 바뀌고 마음이 따뜻해지고 불평이 아니라 배움을 얻게 되는 사람.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는 내 삶의 질을 끌어올립니다. 이 관계에 들어가는 지출은 미래를 밝히는 비용입니다. 반대로 줄여야 할 인간관계 비용. 의무감으로 나가는 자리. 나를 소모시키는 관계. 뒷말이 많고 피곤한 관계. 내가 더 내야 하는 반복 지출. 나를 비교하게 만드는 모임. 관계 유지를 위해 과하게 쓰는 비용. 이런 지출은 돈도 마음도 동시에 소모시킵니다. 이 지출을 줄이는 것이 곧 노후 재정 관리입니다. 결론. 인간관계는 많을 필요 없다. 좋은 관계면 된다. 65세 이후 인간관계는 넓은 게 아니라 가벼운 게 답입니다. 그리고 가벼워질수록 돈은 돈대로 마음은 마음대로 여유가 생깁니다. 절대법칙 9의 핵심은 아주 간단합니다. 관계의 양을 줄이고 관계의 질을 높여라. 행복을 주는 관계에만 돈을 써라. 이것만 지켜도 지출은 절반으로 줄고 행복은 2배로 늘어납니다. 절대법칙 10. 돈 걱정을 줄이는 시스템을 만든다. 여러분, 65세 이후 돈 관리에서 가장 큰 스트레스는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돈이 부족해서 걱정된다. 하지만 사실 대부분의 경우는 돈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돈 관리가 시스템 없이 돌아가기 때문에 걱정이 생깁니다. 돈 걱정은 돈의 양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예측 불가능성에서 옵니다.
그래서 절대법칙 10은 이렇게 말합니다. 돈 걱정을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은 돈이 흘러가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다. 왜 시스템이 필요할까? 나이가 들수록 기억력, 체력, 집중력이 조금씩 떨어지게 됩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그러니 젊을 때처럼 내가 기억해서 관리해야지라고 생각하면 점점 실수가 늘어나고 걱정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제는 돈을 내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자동으로 관리되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65세 이후 필요한 돈 관리 시스템 6가지. 1. 자동이체, 자동납부 시스템. 청구서를 기억하지 않아도 되고 늦게 내서 불이익을 받을 일도 없습니다. 관리비, 통신비, 보험료, 공과금, 소액 구독료, 정기 지출을 자동으로 관리하면 지출 누락 걱정이 사라집니다. 2. 월간 예산 시스템. 노년의 지출은 계절, 건강, 생활 리듬에 따라 변동이 큽니다. 그래서 연 단위가 아니라 월 단위 예산을 설정해야 합니다. 예. 식비, 병원비, 여가비, 생활용품, 비상지출, 매달 예산을 정하고 정해진 금액 안에서 쓰는 것만으로 지출 안정성이 크게 올라갑니다. 3. 생활비 계좌와 비상금 계좌의 이중 구조. 두 계좌만 분리해도 재정 걱정의 70%가 사라집니다. 생활비 계좌는 매달 고정비 지출 전용, 비상금 계좌는 갑작스러운 지출 대응 전용. 이 구조가 없으면 갑자기 30만 원만 나가도 생활비가 무너집니다. 4. 연금 체크 시스템. 연금은 노후의 월급입니다. 월급은 점검을 해야 안정됩니다. 국민연금 수령 시기 점검, 개인연금 IRP 인출 일정 확인, 연금 수령액 대비 생활비 검토, 연금 흐름을 체크하면 매달 들어오는 돈이 더 예측 가능해집니다. 5. 금융사기 예방 시스템. 나이가 들수록 가장 위험한 것이 피싱 사기입니다. 사기는 한 번 당하면 몇백만 원, 많으면 몇천만 원이 빠져나갑니다. 예방 시스템만 갖춰도 사기의 90%를 막을 수 있습니다. 모르는 번호는 받지 않기, 문자 링크 절대 클릭하지 않기, 금융 앱은 비밀번호 자동 저장 금지, 가족에게 이상 상황 즉시 공유하기. 예방이 최고의 방어입니다. 6. 월 1회 돈 점검 데이 만들기. 매달 하루만 시간을 내면 됩니다. 지출 체크, 자동이체 점검, 예산 대비 현황 확인, 미사용 구독 취소, 금융 계좌 점검. 이 작업을 매달 한 번만 해도 노후 재정의 불안이 거의 사라집니다. 결론. 돈을 관리하는 게 아니라 돈이 나를 지켜주는 구조를 만든다. 65세 이후에는 내가 돈을 관리하는 구조가 아니라 돈이 자동으로 흘러가는 구조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기억력, 체력, 상황이 조금 변화해도 삶은 그대로 안정적으로 이어집니다. 절대법칙 10의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돈 걱정을 없애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돈이 스스로 굴러가도록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다. 이 시스템 하나로 노후의 불안은 크게 줄고 삶의 리듬은 훨씬 안정됩니다. 여러분, 오늘 1시간 동안 65세 이후 돈 관리 절대 법칙 10가지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노후 돈 관리 이제 와서 바꿀 수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노후의 돈 관리는 금액이 아니라 방향을 바꿀 때부터 좋아집니다. 오늘 들으신 10가지 원칙은 지금 당장 큰 결단을 내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 하나씩 적용하면 여러분의 삶 전체가 서서히 안정되도록 설계된 원칙들입니다. 오늘 강의의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돈이 인생을 무겁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편안하게 지탱해주는 구조를 만든다. 65세 이후의 돈 관리는 수익을 쫓는 것이 아니라 불안을 줄이고 지속성을 만들고 행복을 지키는 작업입니다. 지출은 줄이되 행복은 줄이지 않고, 목돈 위험은 없애고, 주거는 안정시키고, 월연금 흐름을 확보하고, 투자는 지키는 중심으로 하고,
자녀 지원은 기준을 정하고, 오래가는 돈을 만들고, 건강을 투자처럼 관리하고, 인간관계는 질을 높이고, 돈 걱정은 시스템으로 줄이는 것. 이 10가지는 여러분의 남은 삶을 더 길고, 더 평온하게, 더 안전하게 만들어주는 로드맵입니다.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 여러분, 65세 이후의 인생은 마무리 단계가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나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진짜 인생의 이막입니다. 돈이 그 이막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지켜주는 든든한 벽이 되도록 만드는 것. 그게 오늘 말씀드린 절대 법칙들의 목적입니다. 오늘 강의가 여러분의 삶을 조금이라도 더 안정되게, 조금이라도 더 편안하게 만드는데 도움이 되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주변 분들과의 공유까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언제나 건강하고 가볍고 평온하시길 바랍니다.